미국 유명 디자인 대학교의 강의실 안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다른 미국인 학생이 언성을 높이며 수업 중에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안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카멜라입니다. 미국 뉴욕의 FIT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막 입학한 상황이라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깊지는 않아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첫 학년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위주로 많이 들어요. 그 강의 중 하나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한 계기는 저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저는 아빠가 미국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에 대한 관심과 그리움, 동경이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저는 미국인이지만 어릴 적부터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자라왔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이 작지만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전쟁을 겪고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 어른들이 피땀 흘려 경제대국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한국을 무시하며 인종차별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뭔가 알고 대응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 교양 과목을 선택하게 됐어요. 아시아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이라서 수강생 중에는 중국, 일본,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일본이나 한국 유학생들은 조용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무리지어 앉아 자기들끼리 너무 시끄럽게 중국어로 말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다녀 모든 학생들이 그들과 수업을 듣기 싫어했어요. 저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듣는 수업은 피하고 싶었는데 관심사가 비슷하니 어쩌겠냐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이건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만들어낸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담당 교수님께서는 아시아권 나라 중에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짙은 나라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뤄주셨고 한국이 일본, 중국과는 다르게 이제는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나며 최근에는 K-팝, K-푸드, K-영화, K-드라마, K-화장품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본인이 최근 한국 김밥에 대해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한국의 김밥은 최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곳곳에 품절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동안 김밥을 주로 팔았던 곳이 아닌 미국 전역에 56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마트 트레이더조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특히 채식주의자 많은 미국이라 비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높아 다른 상품명을 쓰지 않고 그냥 품명을 김밥으로 쓰고 있죠. 김밥 수백만 줄 분량의 250톤 규모의 물량이 순식간에 완판이 됐고 교수님 본인도 비건이라 김밥을 트레이더조에서 구매해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트레이더조에서 김밥이 보일 때마다 20개씩 대량으로 구매해 냉동실에 보관해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식과 휴대성이 중요시되는 미국의 식문화 트렌드와도 잘 맞아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김밥은 정말 맛있으니 꼭 먹어보라고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때 조용했던 일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김밥은 일본의 스시라며 한국이 일본을 따라 베꼈다고 주장하고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문화, 기술적으로도 한참 뒤처졌으며 한국이 급성장을 할 때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역사적 지식이 얕아 사실적인 근거를 알고 있지 못해 기분이 아주 불쾌했지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며 일본 유학생에게 반박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권에서 김밥은 일본 스시에 빗대어 코리안 스시나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불린 건 사실입니다. 그건 외국인들이 김밥에 대한 실루엣도 모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빗대어 말을 했던 것이고, 일본의 스시와 한국의 김밥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본의 스시밥은 쌀식초로 간을 하여 밥에 약간 신맛과 단맛을 주고 일본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음식인 반면, 한국의 김밥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 패스트푸드인데 비해 건강까지 잡아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과 재료의 차이가 나는 음식입니다. 최근 김밥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일본식 김초밥, 노리마키와 구별되는 한국식 김밥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품 패키지에 김파라고 적거나 김밥이라는 한글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김밥이 일본 것이라면 김파나 김밥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하였죠. 일본 유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피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은 피해달라며 일본 학생에게 한 번 더 그런다면 이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너무 통쾌하였고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인의 언쟁은 이것으로 일단락 마무리되었어요. 어느 날은 교수님이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가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으로 그 다음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라는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한 중국 유학생이 중국은 3위의 결과이지만 미국, 러시아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한국은 중국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한국의 결과가 유의미하고 한국의 이야기만 하냐며 제일 강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얘기만 나오면 일본이던 중국 학생이던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 유학생의 다음 발언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재래식 전력인 육군의 병력 수가 218만 명, 한국은 58만 명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병력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단 하루 만에 한반도는 점령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없는 핵이 중국에는 있으니 서울은 불바다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인이었지만 들으면서도 너무 불쾌한 나머지 저 중국인이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 받아치려는 순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한국에 비해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이고 중국은 모병제라 한국에는 예비군이라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예비군 인원은 51만 명, 한국은 310만 명으로 모병제가 있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전쟁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에 비해 5배 이상 더 많습니다. 중국도 전시 상황에 한국처럼 징병제를 한다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지만 군사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군 병력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할지 몰라도 유사시 총을 바로 다룰 수 있는 병력이 300만 이상 된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중국이 재래식 무기 규모가 월등히 많은 건 사실이나 이는 노후화된 무기들까지 끌어모은 규모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수적으로 밀릴지 몰라도 발달된 무기인 K9 자주포 같은 포병 전력에 한정하면 미국에 비해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갑 전력에서도 한국은 3,000문 이상의 K9과 K55가 있고 특히 K9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팔라딘 자주포와 비교해도 기능이 절대 밀리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K9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라고 하는 이유나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장갑차는 3,100여 대의 전차는 2,200여 대로 이중 성능이 뛰어난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는
16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재래식 전력 중 3.5세대 전차는 몇 대가 있을까요? 한국의 절반인 800여 대밖에 안 되니 한국의 기갑 전력이 질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자 중국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듯 얼굴이 빨개진 채 시끄럽고 격앙된 목소리로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 하나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그러자 교수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중국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이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에 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군사력에 대해 논할 땐 핵의 존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의 위력은 강력하지만 그 후 수습할 수 없는 처참한 재앙과 후폭풍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중국이 핵폭탄을 한국으로 터뜨린다면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압박과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니 핵폭탄을 쏜다는 것은 자기가 폭탄을 안고 적에게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이유로 다들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지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무의미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 유학생은 포기를 모르고 한국은 늘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고 교수님께 되물었고 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것을 바탕으로 다 따라한 거라고 하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역사적 지식이 없어 한편으로는 중국인 유학생의 말에 일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엄마에게 중국이 한국에게 미친 영향은 컸다고 들은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파생된 옷이며 한복의 전통성은 한국 역사가 아닌 중국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아시아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이니 자유롭게 논의하는 건 좋지만 자기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소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강의실 안에 다른 주장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보라고 하였더니 저 멀리 한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으며 이건 어디서부터 논쟁이 시작됐는지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인 유학생은 평소에 온라인 게임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 게임 개발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였죠. 저는 한복 얘기를 하다가 무슨 뚱딴지 같은 게임 이야기를 하나 논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 아닌가 한국인 유학생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한국인 유학생은 이 논란이 언제부터 불거졌는지 중국인 유학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유학생은 한복의 왜곡 문제는 2020년 11월경 중국의 샤이닝 리키라는 모바일 게임에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아이템이 추가되며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이를 본 한 중국 이용자의 항의에 의해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에서 유래된 것이다고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죠. 이와 함께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들이 불쾌하다는 표현으로 항의하자 결국 해당 업체는 중국 기업으로 조국의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히고 한국 시장을 철수하였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웨이보 인플루언서, 드라마 제작사, 연예인 등이 줄지어 한복을 한푸라고 주장하면서 한복이 정말 중국의 한푸라고 믿게 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은 덧붙여 말을 이어갔어요. 이처럼 한복에 대한 중국의 억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201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산 한복이 증가하게 되자 한복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중국 내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한복을 기계로 대량 생산하게 되자 제작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어요. 중국몽에 사로잡힌 중국의 국수주의가 강화되면서 한복을 입는 민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죠. 우리나라와 외국은
한복을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으로 인정하지만 세계에서 중국만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중국인 유학생이 시끄러운 목소리로 제법 그럴싸한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의상 중 한푸라고 하는 의상이 있는데 한복은 이 한푸에서 파생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원래 중국 것을 한국의 것 마냥 둔갑시켰다고 하며 한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의 전통 의상이 중국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한족 왕조인 명나라 때에 오신 한푸를 강조하며 한복이 명나라의 한푸와 유사하며 한국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복은 한푸의 아류일 뿐이라고 하였죠. 그러자 한국인 유학생은 준비했다는 듯 반박을 시작하였어요. 한복이란 한민족의 전통 의상, 특정 시기, 특정 복식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변해온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원전 8세기 중앙아시아 일대 활동 유목민족 스키타이 시대 때 유래되었다고 하였죠. 따라서 유목, 기마에 편리한 상하의 분리 투피스 형태의 복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한복의 기본 구조가 되었다고 하였죠. 하지만 중국의 한푸는 겉에서 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겉옷, 여미는 부분도 길어서 등 뒤로 돌아가는 원피스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한국의 의상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다고도 하였죠. 고려와 원나라 몽골 20년 전쟁 후 고려가 패배하면서 원나라의 고려 궁녀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궁녀 중 하나가 중국의 황후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잘 알고 있는 기황후입니다. 이 영향으로 당시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음식, 의복 등이 크게 유행하였죠. 원이 멸망하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건설된 이후 명나라 초기까지 고려 풍습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양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명나라 복장을 보면 투피스 형태의 고려 의복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한복이 한푸에 영향을 주었죠. 하지만 명나라 9대 황제 홍치제는 고려양을 오랑캐의 풍습이라며 금지시킨 이후로 명나라 중 후기 때 복장이 이전에 기다란 원피스 형태로 돌아간 겁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나 네티즌은 한복이 한푸라고 주장할 때 명나라와 조선 초기의 관복 사진을 증거로 보이는데 두 나라의 관복이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조선이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관복과 용포는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맞으나 궁중 예복과 관복에만 국한된 것이지 백성들이 입는 평상복은 우리나라의 고유 의상입니다. 두 나라의 교류가 잦았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나 역사 자료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의상의 형태가 다르고 기원이 다르다는 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죠.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교수님도 중국인 유학생의 의견에 동의할 거라 반쯤 예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은 중국인 유학생을 향해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언제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독특한 언어와 관습 예술적 전통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 자부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을 중국과는 별개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나 자신의 유산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중국인 유학생은 납득이 안 된 표정으로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유학생이 말했듯 수백 년 동안 한국은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라 여기며 조공을 바치지 않았냐고 하였죠. 그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말했죠. 저는 속으로 군사력이나 한복 얘기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으니 질기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고 느끼던 찰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 유학생의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하듯 말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이 상당 기간 동안 중국과 조공 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이나 한국이 단순한 속국이었던 건 아니며 조공 제도는 복잡한 정치 경제적 협정이라고 말하셨죠.
그건 예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한국은 자치권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시장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듣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이유가 뿌리에서부터 조상들의 지혜가 크다는 걸 알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여태까지는 한중 관계가 서로 교류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교수님은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의 관계는 수세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며 서로의 나라들이 멸망하고 건국됨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힘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예전엔 한국이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라 섬기며 부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와 의식을 따라하는 월등히 앞선 국가라고 한국을 높이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반박하였지만 그녀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보며 행동을 멈추라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교수님조차 그 시끄러운 중국인 학생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었는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면 본인의 강의실에는 못 들어올 거라 엄포를 놓자 그제서야 잠잠해졌습니다. 한국이 발달되고 잘 될수록 시기와 질투를 하는 중국과 일본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자존감을 가지고 현실을 인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타국을 보는 시선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카멜라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밀리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여대생이에요. 제 유년기는 꽤 풍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월스트리트의 유명 금융회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셨거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뉴욕 교외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살 수 있었죠. 우리 집 주변에는 비슷한 환경의 가정들이 많았고 이웃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회사 동료 중 한 분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가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이웃이 온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가족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죠. 옆집으로 이사온 한국인 가족은 김 씨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김재훈 씨, 어머니 이미영 씨, 그리고 저와 같은 나이의 딸 김서연이었죠. 서연이와는 금세 친해졌어요. 학교도 같이 다니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곤 했습니다. 김 씨 가족과 가까워지면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그들의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서연이네 집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에밀리, 신발 벗고 들어오렴. 이미영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죠. 우리 집에서는 항상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곧 이 습관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깨달았어요. 집안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서연이네 집에 초대받았을 때 먹었던 음식들의 맛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김을 저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이미영 아줌마가 저에게 김을 많이 선물해 주셨거든요. 에밀리가 이렇게 좋아하다니 기쁘구나. 앞으로도 자주 와서 같이 먹자. 이미영 아줌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의 온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서연이네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이미영 아줌마가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서연아, 왜 미국에서 치료받지 않고 한국에 가셔? 엄마가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 신뢰하신대. 게다가 가족들의 보살핌도 받을 수 있고 서연이의 설명을 들어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당시 저는 미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죠. 그렇게 김 씨 가족은 급하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서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에밀리, 꼭 다시 만나자. 이메일 주소 알지? 연락할게. 응, 서연아. 아줌마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 후로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에는 소식이 끊겼죠. 시간이 흘러 저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아시아학과를 선택한 데는 어릴 때 알게 된 김 씨 가족의 영향이 컸죠.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아시아의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시야가 넓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 흥미로운 소식이 퍼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버트 패커드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다는 거였어요. 주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발전이었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 저는 즉시 수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강연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는 바로 수강 승인을 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강연 날이 되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들 기대에 차 있는 표정이었죠. 로버트 교수님이 등장하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군요. 아시아의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순간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시에 한국이라고 외쳤죠. 물론 중국과 일본을 언급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한국을 꼽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중국인 학생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왜 다들 한국만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발달됐고 경제 규모도 크고 국제 정치에서도 더 중요한 나라인데 말이에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동양인 학생이 중국인 학생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론 중국의 발전도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발전의 속도와 질이에요.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어요. 게다가 문화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 중국인 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동양인 학생에게 시선이 갔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어릴 때 헤어졌던 서연이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당장이라도 가서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내내 서연이를 쳐다보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죠. 로버트 교수님의 강연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죠.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어릴 때 서연인의 가족에게서 느꼈던 그 특별함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근면 성실함, 교육열,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이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해외 곳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오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 부르며 동경했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 자녀들의 교육, 경제적 성공,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많은 이들이 성공을 거두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서연이 가족도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민 현상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떠났던 교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는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여기민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거든요. 보통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안전한 사회 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여기민의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자리 기회가 많아졌고 특히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죠. 둘째,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실망한 부모들이 한국의 교육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입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니 갑자기 서연인의 가족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이미영 아줌마의 병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문화적 정서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 끝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 등이 여기민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서연이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죠.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서연이에게 달려갔어요. 서연아, 나 기억나. 에밀리야. 서연이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가 어릴 때 이웃이었다고 말하자 곧 눈이 동그래졌죠. 에밀리, 정말 너야? 와,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았어요. 10년도 더 지난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느껴졌죠.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내 어머니 건강은 어떠셔? 그때 갑자기 한국으로 가셔서 너무 걱정했었어. 서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히 한국에 가서 위암 초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수술을 받으셨거든. 지금은 건강하셔. 그 말을 듣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너희는 다시 미국으로 왔구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수술하고 회복되셨다는 소식 듣고 아빠랑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 엄마도 얼마 후에 오셔서 지금은 플러싱에서 살고 계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근황, 학교 생활,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문득 서연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에밀리, 사실 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기민? 맞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이야. 엄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하시고 아빠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셨대. 게다가 양가 조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셔서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 하시고. 서연이의 말을 들으니 여기민이 단순히 통계나 현상이 아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넌 어쩔 거야?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가게 되는 거야?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바로 내 고민이야. 나는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어. 미국 문화에 적응한 지 오래됐고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가 많이 서툴러.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서연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서연이에게 한국은 새로운 환경일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이번에 부모님이 여기민 전에 6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갖기로 하셨어. 나도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려고. 서연이의 결정은 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서연이가 또 떠나게 된다니 말이에요. 서연아, 내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나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번 겨울 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올래? 내가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줄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꼭 갈게. 서연이와 헤어진 후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죠. 아빠, 엄마, 오늘 서연이를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한국인 가족요. 부모님은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오, 그래. 김씨 가족. 어떻게 지내더노? 이미영 씨는 건강해지셨대. 저는 서연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 방학에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이라. 괜찮은 생각인 것 같구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서연이네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니 더욱 설레었어요. 곧바로 서연이에게 연락해서 겨울 방학 때 한국에 가기로 했다고 알려줬죠. 그 후로 저는 한국 여행 준비에 몰두했어요. 여행 가이드북도 사고 한국어 기초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죠.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영상도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봤어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과 한국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해 보였죠.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기대가 됐어요. 어릴 때 먹어본 김 말고도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와,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네요. 출발 일주일 전 서연이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는 자리였죠.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이미영 아줌마와 김재훈 아저씨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셨어요. 다만 이미영 아줌마의 얼굴이 조금 더 건강해 보이셨죠.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 이미영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아줌마,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미국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 김재훈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놀라워. 이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미영 아줌마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한국이 더 좋아. 내가 아팠을 때 경험해봤거든. 한국의 병원들은 정말 효율적이고 의료진들의 실력도 뛰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아저씨, 아줌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어떤 곳을 가면 좋을까요? 두 분은 기쁜 표정으로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서울에 가면 꼭 경복궁을 가봐야 해.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 김재훈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미영 아줌마도 덧붙이셨죠. 남대문 시장도 재미있을 거야. 한국의 전통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많아.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에밀리, 우리 강남도 가보자.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미영 아줌마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에밀리, 이건 우리나라 전통 부채야. 한국에 가면 더운 날씨에 유용할 거야. 저는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부채를 펴보았어요. 아름다운 한국 전통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나 설레고 긴장되었죠. 서연이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에밀리, 여기야. 서연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신기했죠. 와, 서연아, 저기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들 좀 봐. 너무 멋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 문화가 발달했어. 저기 보이는 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파트 단지야.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 음식,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서연아,
저기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니 책으로 배우는 것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음 날은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을 보며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 저기 보이는 건 광화문이야. 조선시대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지. 서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남산타워, 한강공원,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음식 문화예요. 불고기, 삼겹살, 비빔밥, 파전, 모든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음식은 김치였죠. 서연아,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야. 집집마다 담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한국 여행을 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여행 중에 서연이 부모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 김재훈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일자리도 찾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졌어. 이미영 아줌마도 동의하셨어요. 의료 서비스도 정말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좋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여기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미국에서의 살보다 나을 수 있을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서연이도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게 싫었어. 하지만 여기서 지내다 보니 한국의 장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특히 안전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좋아. 물론 경쟁이 심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게 되었어요. 양국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2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김치와 케이팝의 나라가 아닌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 날 서연이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 에밀리, 나도 너랑 함께 여행하면서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 사실 나도 여기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에밀리, 넌 어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서연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는 거야.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고 싶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경험들을 되새겨봤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 관련 수업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민이라는 현상을 통해 저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에서의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는 제 미래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저도 한국에서 살아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꼭 영구적인 이주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삼고 싶어요. 서연이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대요. 가끔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친구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응원하게 돼요. 아직 서연과 그 가족들은 적응 기간을 갖고 있지만 혹시라도 미국에서 사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응원한답니다. 혹시 여기민을 이미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서연 가족들에게 조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뉴욕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